여러분, 식후에 눕는 것에 대한 오해를 지우겠습니다. 사실 소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 있으시죠?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소된다. 살찐다. 소화 안 된다. 어머니한테 들으셨죠? 할머니한테도 들으셨죠? 저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억지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눕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피곤해서 죽겠는데도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30년 넘게 소화기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오히려 밥 먹고 눕는 게 소화에 좋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장 전문의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 왜 괜찮은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평생 속아왔던 상식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속설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밥 먹고 눕지 말라는 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 농경 사회 때부터입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논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서 김을 메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잠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게으름 피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밥 먹고 눕지 말고 일하라고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노동력이 곧 생존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일꾼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모내기철, 추수철에는 온 가족이 총동원됐습니다. 밥 먹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밥 먹고 눕지 마라. 소된다. 게으름뱅이 된다.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이건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와전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적인 이유로 둔갑했습니다. 마치 밥 먹고 누우면 건강에 나쁜 것처럼 알려진 겁니다. 밥 먹고 누우면 소화가 안 된다. 밥 먹고 누우면 살이 찐다. 밥 먹고 누우면 병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퍼진 겁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하고요. 어머니가 아들, 딸한테 전했습니다. 그렇게 대대손손 내려온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대 다닐 때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된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걸요. 실제로 소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소화는 자세와 크게 관계없습니다. 위장은 서 있든 누워 있든 똑같이 움직입니다.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위장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킬 때처럼요. 이 과정에 중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중력 상태에서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 중력이 없어도 위장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소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소화됩니다. 물론 편하진 않겠지만요. 중요한 건 위장의 연동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화가 됩니다. 오히려 누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이 위장으로 잘 가게 됩니다.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로 몰립니다. 심장이 피를 위로 올려보내야 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골고루 퍼집니다.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도 피가 잘 공급됩니다. 둘째,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쉴 때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거든요. 이건 챕터 2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에너지를 소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활동하면 근육에 에너지가 갑니다. 하지만 누워 있으면 근육이 쉽니다. 그 에너지를 소화에 쓸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밥 먹고 눕지 말라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농경 사회의 노동 윤리였던 겁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의학 상식처럼 믿어왔습니다. 100년 넘게요.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식후에 앉아있는 그룹과 누운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대상은 60대에서 70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같은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의자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편하게 눕게 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눕게 했습니다. 30분 후에 위 내시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누운 그룹의 소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운 그룹이 가장 좋았습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소화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구조 때문입니다. 위장은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는 왼쪽 상복부에 있습니다. 위의 입구는 식도와 연결돼 있고요. 위의 출구는 십이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출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의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알파벳 J자 모양입니다. 왼쪽이 크고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위의 왼쪽 부분에 잘 머무릅니다. 위액과 잘 섞입니다. 소화 효소와 충분히 만납니다. 그러다가 잘 소화된 상태로 오른쪽 출구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바로 출구 쪽으로 몰립니다.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위장병학회 연구입니다. 2018년에 발표됐습니다. 식후 휴식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령대는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후 바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20분간 편하게 쉬게 했습니다. 앉거나 눕게 했습니다. 3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휴식을 취한 그룹에서 소화불량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더부룩함이 줄었고요. 속 쓰림도 줄었습니다. 트림도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뭐냐면요.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언제 작동할까요? 긴장할 때, 활동할 때, 위험할 때 작동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몰립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소화는 느려집니다. 지금 당장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소화는 나중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언제 작동할까요? 쉴 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작동합니다. 휴식과 회복의 신경입니다. 혈액이 내장 기관으로 갑니다.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위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쉴 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소화가 느려집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가니까요. 밥 먹고 편하게 쉬면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소화가 빨라집니다. 혈액이 위장으로 가니까요.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입니다. 2019년에 발표됐습니다. 식후 자세가 위산 역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비교했습니다.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 왼쪽으로 누운 자세, 머리를 높인 자세 등이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왼쪽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산 역류가 가장 적었습니다. 단 머리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였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납작하게 누우면 안 좋았습니다. 역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절히 머리를 높이고 왼쪽으로 누우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땠을까요? 역류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출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겁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어땠을까요? 중간 정도였습니다. 역류가 적지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화 속도는 느렸습니다. 혈액순환이 덜 됐으니까요. 네 번째, 한국의 서울대병원 연구입니다. 2020년에 발표됐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식후 습관과 소화불량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식후에 바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쉬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후에 20-30분 쉬는 사람들의 소화불량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쉬는 사람들은 45%나 낮았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소화불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빨리 걷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식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요. 하지만 바로 하시면 안 좋습니다. 최소 30분은 쉬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되고 운동 효과도 좋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밥 먹고 적절히 쉬는 게 소화에 좋다는 겁니다. 특히 왼쪽으로 편하게 누우면 더 좋다는 겁니다. 단 완전히 납작하게 눕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약간 높여야 합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평생 속아왔다는 게 실감 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워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누우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으로 누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구조 때문입니다. 위장은 왼쪽에 있고 출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위장 안에 잘 머무릅니다. 충분히 소화된 후에 내려갑니다. 자연스러운 소화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중력도 도와줍니다. 음식물이 위의 큰 부분에 모입니다. 위액과 잘 섞입니다. 소화 효소와 충분히 접촉합니다. 그러다가 잘게 된 상태로 십이지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바로 출구 쪽으로 쏠립니다.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으로 누우세요. 두 번째, 머리를 약간 높이세요. 완전히 납작하게 누우면 안 됩니다. 베개를 베시거나 상체를 약간 높이세요. 15도에서 20도 정도면 됩니다. 각도기로 잴 필요는 없습니다. 베개 한 개 정도 높이면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픕니다. 너무 낮으면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왜 머리를 높여야 할까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막는 겁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머리가 높으면 위산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식도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높이셔야 합니다. 30도 정도까지 높이는 게 좋습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올리거나 쿠션을 더 받치세요. 세 번째, 20분에서 30분만 누우세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식후에 2, 30분 정도만 쉬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초기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죽처럼 변합니다. 위액과 섞이고 분해됩니다. 2,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20분 후에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그러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깊은 잠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30분 후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런 다음 가볍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요.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산책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활동에도 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배를 압박하는 옷은 벗으세요. 왜냐하면 배를 압박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소화 효소와 잘 섞이지 않습니다. 또 압박하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위를 누르니까 내용물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허리띠를 풀고요. 벨트를 느슨하게 하세요. 바지 단추를 풀어도 됩니다.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트레이닝복이나 잠옷이 좋습니다. 배가 편안한 상태에서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다섯 번째, 깊은 잠은 피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식후에 바로 깊이 자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가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물론 부교감 신경은 활성화되지만요. 너무 깊은 잠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휴식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눈을 감고 쉬세요. 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마세요.
명상하듯이 쉬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풀립니다. 스마트폰을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요.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간을 보내세요. 6번째,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하세요.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불편합니다.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틀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적절히 하세요. 담요를 덮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7번째,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시끄러우면 긴장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합니다. 소화가 방해받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좋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세요. 전화는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하세요. 2, 30분만 조용히 쉬겠다고요. 귀마개를 하셔도 됩니다. 백색 소음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클래식이나 명상 음악이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거요. 이런 환경에서 쉬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8번째, 물은 조금만 마시세요. 식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위액이 희석됩니다. 소화 효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소화가 느려집니다. 목이 마르시면 조금만 마시세요. 한 모금이나 2모금 정도요. 많이 마시고 싶으시면 식사 전에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가급적 물을 적게 마시세요.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누우시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로 회복도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효과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챕터 4 주의해야 할 사람들 마이너스 예외와 주의사항. 다만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뭐냐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괄약근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위산이 올라옵니다. 식도는 위산에 약합니다. 위산에 노출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가슴이 타는 것처럼 쓰리고 아픕니다. 목까지 신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후에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누우면 위산이 더 쉽게 역류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누우세요. 그 시간 동안은 앉아 계세요. 상체를 세우고 계세요. 누우실 때도 완전히 눕지 마세요. 상체를 30도 이상 높이세요.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세요. 또는 쿠션을 여러 개 받치세요. 반쯤 앉은 자세가 좋습니다.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세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열공 탈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열공 탈장은 생소하실 겁니다. 횡격막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식도가 지나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위가 횡격막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공 탈장이 있으면 위가 위로 올라갑니다. 횡격막 위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신물이 올라옵니다. 호흡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바로 눕지 마세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만이신 분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시면 주의하세요. 배에 지방이 많으면 위를 압박합니다.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집니다. 누웠을 때 위가 더 압박받습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로 밀려 올라갑니다. 역류가 더 잘 생기는 겁니다. 속 쓰림이 생깁니다. 트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체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세요. 운동을 하세요. 체중이 줄면 복부 압력도 줄어듭니다. 소화도 편해집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건 피하세요. 최소 1시간은 앉아 계세요. 누우실 때도 상체를 높이세요. 20도에서 30도 정도로요. 네 번째, 과식하셨을 때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셨으면 바로 눕지 마세요.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 내용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역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화도 느려집니다. 위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 때 특히 조심하세요. 설날, 추석에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요. 과식하기 쉽습니다. 과식하셨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화시킨 후에 누우세요. 그동안 천천히 걸으세요. 실내에서 가볍게 걸으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소화된 후에 누우세요. 다섯 번째, 속 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입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시면요. 바로 눕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위 점막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나 위 점막 보호제 같은 거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세요.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커피도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요. 자신에게 맞는 식후 습관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여섯 번째,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위나 식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절제술을 받으셨거나요. 식도 수술을 받으셨으면요. 해부학적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자세가 좋은지 물어보세요.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임신하신 분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자궁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합니다. 누우면 역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왼쪽으로 누우시되요. 상체를 높이세요. 30도 이상 높이는 게 좋습니다. 쿠션을 많이 받치세요.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여덟 번째,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특정 약물은 누워 있으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거요. 약이 식도에 붙을 수 있습니다. 식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드시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약이 위까지 잘 내려가게 하세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밥 먹고 눕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세요. 의심되시면 병원에 가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73세 박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20대 때부터 속이 안 좋으셨대요.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답답하셨습니다.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방귀도 많이 나왔습니다. 불편하셨죠?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항상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드셨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여러 번 가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습니다. 위험이 조금 있고요.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끊으면 다시 불편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으셨어요. 밥 먹고 나면 절대 안 누우셨습니다. 피곤해도 억지로 앉아 계셨습니다. 밥 먹고 누우면 안 된다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니까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들으신 말이니까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1시간 넘게 앉아 계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졸으셔도 억지로 버티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습니다. 소화가 더 안 됐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를 만난 건 1년 전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밥 먹고 절대 안 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고 왼쪽으로 누워서 쉬어보세요. 2, 30분만요. 머리를 약간 높이고요. 편하게 쉬세요. 처음에는 안 믿으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70년 넘게 믿어온 걸요. 의사가 하는 말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라고요. 효과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시면서 해보셨습니다. 첫날은 어색하셨대요. 뭔가 죄 짓는 기분이셨대요. 평생 하면 안 된다고 들었던 걸 하니까요. 하지만 편하긴 하셨습니다. 피곤하셨으니까요. 2, 30분 눕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어떠냐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하다고요. 소화가 훨씬 편하다고요. 더부룩함이 확 줄었다고요. 트림도 덜 나온다고요. 소화제 먹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평생 속았네요. 눕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으셨습니다. 삶의 질이 확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68세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식후 운동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셨대요. 밥 먹고 30분 후에 걸으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바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밥 먹자마자 나가셨습니다. 빨리 걷기를 하셨습니다.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에는 좋았습니다. 수치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주 체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셨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밥을 토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장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시나요? 네, 바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30분 쉬신 후에 산책하시라고요. 그 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 계시라고요. 머리를 약간 높이고요. 편하게 쉬시라고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라고요. 2, 30분 후에 일어나서 산책하시라고요. 그렇게 바꾸시고 나서 체하는 일이 없어지셨습니다. 소화도 편해지셨고요. 혈당 조절도 문제없이 잘 되셨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니까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소화도 편하고요. 일석이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65세 최 선생님입니다. 최 선생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가르치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5년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무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앉아서 일하셨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시거나요. 학생 생활기록부를 쓰시거나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거나요.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 트림이 나왔습니다.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기가 힘드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소화불량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밥 먹고 2, 30분 누워서 쉬어보시라고요. 최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게 좋다고요? 평생 반대로 들었는데요. 설명드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결과도 보여드렸습니다. 최 선생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해보셨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습관이 되셨습니다. 점심 먹고 꼭 20분씩 누워 계신대요. 알람을 맞춰놓고요.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신대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하신대요.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70세 강 할아버지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습니다. 식후에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셨습니다. 신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누우면 더 심해졌으니까요. 약을 드셨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드셨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시라고요. 누우실 때도 상체를 높이시라고요. 30도 이상으로요.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시라고요. 쿠션을 여러 개 받치시라고요. 강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밥 먹고 2시간은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요. 책을 읽으시거나요. 그러고 나서 누우셨습니다. 상체를 높이고요. 반쯤 앉은 자세로 주무셨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줄었습니다. 신물도 덜 올라왔습니다.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올바른 식후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분들은 왼쪽으로 편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쉬신 후에 운동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점심부터 해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둘째, 알람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20분으로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쉬세요. 셋째,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배우자에게 알려주세요.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2, 30분 쉴 테니 조용히 해달라고요. 가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넷째, 편안한 공간을 만드세요. 거실에 요를 깔아 놓으세요. 쿠션을 준비하세요. 담요도 준비하세요. 언제든 편하게 쉴 수 있게요. 다섯째, 일기를 쓰세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하세요. 소화가 어땠는지 적으세요. 변화를 추적하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후에 비교해 보세요. 여섯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해보세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친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친척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덟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 먹고 왼쪽으로 누우세요. 2, 30분만 편하게 쉬세요. 소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평생 속아왔던 상식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소화 건강이 달라집니다. 노후 건강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요.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영양 흡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밥 먹고 편하게 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먹고 눕지 말라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농경 사회의 노동 윤리였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밥 먹고 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더 좋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우세요. 머리를 약간 높이세요. 2, 30분만 쉬세요. 넷째,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요. 열공 탈장이 있으신 분들이요. 비만이신 분들이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꾸준히 하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분들께요. 평생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소화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요. 전문의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요. 알려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께도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고요.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들으실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소화 편안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